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에 대한 대우를 규정해 놓은 법이 있는데요. 바로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 보시는 내용은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의 일부 내용을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제1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 한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책임지고 결정할 수 없어서 대표를 뽑아 선출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이번 시간 국회라고 불리는 입법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표를 중심으로 국가 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그와 관련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기관을 입법부라고 하는데요. 입법은 법을 세운다, 법을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입법부를 국회라고 부릅니다. 그럼 다음으로 국회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죠. 국회는 4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데요. 국회의원은 각 지역의 대표인 지역구 의원과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선출되는 비례대표 의원이 있습니다. 이때 각 지역구에서는 선거에 후보로 나선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 한 명이 당선되고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를 통해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가려집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데 2020년 기준으로는 300명입니다. 또한 한국 국회는 상원, 하원의 구분이 없는 단원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회의원이 국가의 중요한 법을 만들거나 행정부, 사법부 등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주어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은 국회가 열리고 있는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습니다. 이를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죠. 국회의원이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만큼 따라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 청렴해야 하고 개인보다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지 않도록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총선에는 투표용지가 2장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총선이라고 하는데요. 총선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서 2번 투표하게 됩니다. 이때 한 장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표 후보자에게, 또 다른 한 장은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합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하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입법에 관한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 즉 입법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함께 법안을 제출하면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에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돼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국회 재적의원의 수가 300명이라면 151명 이상이 국회에 출석해야 법안 통과를 위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건데요. 혹은 국회의원 200명이 국회에 출석해서 투표를 했다면 101명 이상이 법안에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는 겁니다. 국회가 하는 일, 두 번째로 국가 재정에 관한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는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확정하는 일을 합니다.
정부가 1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쓸 돈에 대한 계획을 짜서 국회에 제출을 하면 국회는 그게 적절한지 살펴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만약 건설 분야에 너무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그와 관련한 예산을 줄이기도 하고, 교육 분야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 예산을 늘리기도 하죠. 이때 정부의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사실이나 내용을 따져보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하는 일, 세 번째로 국정에 관한 일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회는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국정감사는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기간을 정해 약 20일 정도 실시되는데요. 국회의원은 나랏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서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국회 인사청문회입니다. 청문회는 나라의 중요한 일과 관련해서 국회가 당사자나 증인, 참고인 등에게 질문하고 사실이나 의견을 듣는 제도인데요. 인사청문회는 대법원장, 국무총리, 장관 등과 같은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실시하는 겁니다. 또한 국회는 후보자가 그 자리에 적합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는데요. 이후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국회는 후보자 임명에 대해 동의 또는 반대 투표를 하거나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정부에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법과 관련해서 국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정부라고 불리는 행정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을 기반으로 해서 공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여러 정책을 만들고 실시하는 일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출입국 관리, 여권 발급, 도로 건설, 초등학교 배정 등이 행정의 예입니다. 행정부는 이처럼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집행하면서 나라의 살림을 하는 곳인데요. 이 행정부를 줄여서 정부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한국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구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여러 개의 부, 처, 청, 위원회 등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며 외국에 대해 나라를 대표하는데요. 이런 큰 역할을 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힙니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서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데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죠. 다음으로 각 부의 책임자는 장관이라고 부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 정부에는 18개의 부가 있고 그 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같은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어서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정부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할 때는 국무회의를 엽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요. 이 회의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이 참여하며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대통령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청와대입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는 푸른색 지붕을 가진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이 일을 하는 곳인 청와대 본관에만 청기화가 15만 장이 사용되는데요. 청와대는 조선시대 왕들이 머물렀던 경복궁과 가까이 있으며 한국의 대통령이 나랏일을 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옛날 궁궐의 모습과 현대적인 건축 기술이 결합된 아름다운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더 자세하고 가까이서 보고 싶다면 청와대 누리집에서 미리 신청을 통해 청와대 일부 시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많은 임무와 그에 따른 책임을 맡고 있죠. 그럼 이번에는 대통령의 권한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주요 권한으로는 국군을 지휘하는 권한, 국무총리와 각 부의 장관 등 공무원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 국회가 만든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벌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 외국과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 등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죠. 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외교와 경제 발전, 남북 통일 등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래서 각 부의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들은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합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에서는 법질서와 이민정책 등에 관한 일을,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과 노동 등에 관한 일을,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청소년 및 가족 관련 일을, 교육부는 초중고, 대학 및 평생교육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합니다. 또한 법무부에 속하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록과 사회 정착을 도와주는 일을, 보건복지부에 속하는 질병관리청에서는 각종 전염병에 대비한 검역 관련 일을, 환경부에 속하는 기상청은 날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속하는 경찰청은 범죄 수사 및 치안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대통령이 없는 국가에서는 정부를 누가 이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태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의회에서 정부 책임자를 뽑는데 이를 총리 또는 수상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총리 또는 수상이 국가를 대표하고 나라의 살림을 이끌어가는데요. 국왕이 있지만 국왕은 국가의 상징적인 존재일 뿐 행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정부 형태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을 위해 국가의 일을 맡는 것은 동일하답니다. 법을 관리하고 판단해 주는 곳이 있어야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텐데요. 지금부터 법원이라고 불리는 사법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모든 사람이나 기관이 다 잘 지키면 좋겠지만 누군가 어기는 경우가 생기죠. 또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때 누군가가 정말 법을 어겼는지, 또 법을 어겼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럴 때 재판을 통해 그러한 판단을 내려주는 기관이 사법부입니다.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또 법을 어긴 사람이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법원이라고 불리죠. 그럼 법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이 있습니다. 지방법원은 18개로 전국의 주요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분쟁에 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가족이나 친척관계, 또 소년 문제 등에 관한 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합니다.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이 소송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등법원은 모두 6개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에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등법원의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사법부에서 가장 높은 기관으로 대법원장 1명과 그 외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으로 인정받으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소송 구조 제도 안내책을 16개 국어로 읽을 수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다문화 가족, 이주민 근로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 구조 제도 안내책자를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6개 언어로 번역해 발간했습니다. 여기서 소송 구조 제도는 재판 과정에 필요한 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비용 등을 면제해주거나 납부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인데요. 법원행정처는 번역된 소송구조 제도 안내 책자를 통해 내국인은 물론 다문화 가족과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소송구조 제도가 활성화되고 권리구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재판을 통한 권리 보호와 질서 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사이에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욕심을 위해 법을 어기고 또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일도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법에 따른 재판을 통해 다툼을 해결하고 잘못을 바로잡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몇 가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법부의 독립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으며 이에 판사는 오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합니다. 둘째, 같은 사건에 대해 재판을 3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지방법원, 고등법원을 거쳐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3심제라고 합니다. 셋째, 재판 과정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공개합니다. 이때 재판부에 허가가 있으면 재판 장면의 일부를 촬영하거나 중계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판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재판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 등이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사람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인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고 이와 관련해 다툼이 일어났다면 민사재판을 통해 피해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형사재판은 범죄와 형벌을 결정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면 형사재판을 통해 그 사람에게 어떤 죄를 묻고 또 벌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가사재판은 결혼, 이혼, 재산 상속,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대법원의 결정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데요. 신문 기사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거주 지역과 가까운 곳에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땡땡군의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를 허가해달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땡땡군은 이를 거부했는데요. 대법원은 환경은 한 번 오염되면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오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땡땡군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의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는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실태조사 발표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 때문에 이주민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고,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생활, 일 또는 공부 등과 관련해서 제안해보고 싶은 법이 있다면 그 내용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땡땡 지방경찰청은 외국인이 범죄를 신고했을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서 외국인 보호를 위한 경찰 종합 안내서를 만들어 나눠줬는데요. 이 안내서에는 폭력의 개념, 또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 피해를 입었을 때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야 하는 의무 면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등 5개 외국어로 된 건강종합 안내서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 B씨는 외국인 주민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모국어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주민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이 있는데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는 외국인을 위한 어떤 정책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영장주의가 있습니다.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또한 누군가의 물건을 압수하거나 어떤 장소를 수색할 때는 반드시 법원이 발행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 미란다 원칙인데요. 사람을 체포할 때는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다. 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와 같은 내용을 말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인 것으로 추측해서 판단합니다. 이렇게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고향 나라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